65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 출판일 2022년 8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부와 성공을 만드는 행동 심리학을 알자. 책 소개. 일본 비즈니스 심리학의 1인자가 제시하는 인간 내면의 행동 심리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가? 20만 부 베스트셀러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의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가 내놓은 비즈니스 심리 테크닉의 결정판인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에는 한 개 사람 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현명하고 효과적인 일상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각양각색의 인간 행동 심리의 신기하고 오묘한 이치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애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위시해 미국 저명 대학의 연구 논문에서 영국 런던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대만 국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아우르는 선진대학의 최신 연구에 근거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인간 심리의 다양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것이구나 할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마음의 결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왜곡되지 않고 균형 잡힌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가 분석한 100가지 비즈니스 심리학은 크게 교섭, 커뮤니케이션, 경영, 조직 강화, 일하는 방식, 행동 경제, 행복과 부의 관계 등 7가지 주제로 나눠 비즈니스 심리학의 기능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저자 특유의 촌철살인과 쿨한 유머로 독특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이 정도 지식만 알아두면 신기하게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상대에게 예스라고 말하게 만드는 교묘한 교섭 기술을 익히게 되며 말주변이 없어도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도적 역할을 맡고 소비자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품 판매의 비밀을 터득할 수 있는 오묘한 비즈니스 심리학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비즈니스 심리학의 다양한 범주를 넘나드는 유효한 심리 법칙을 생활에 응용하라. 한마디로 인간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 협상, 대화, 매장 관리, 인간관계, 조직 경영, 기후, 남녀, 성별 특성, 구매욕, 스피치 능력, 교섭법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거다 하고 한정 지을 수 없는 게 비즈니스 심리학의 한계이면서 매력이라고 역설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행동 심리의 원리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기응변적으로 수시로 대처해야 하는 복잡한 현대 상황에 대응하려는 인간만의 성공 지향 법칙의 다름 아니다. 이는 곧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자기만의 성공적인 인생사를 엮어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도저한 인간 성공학의 모범 답안이라고도 할 만하다. 인간관계, 소통, 경영심리, 비즈니스 심리, 행복과 부로 연결하는 성공하는 마인드를 장착하라. 저자가 가장 주목해 강조하는 대목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그런지를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는 곧 본문의 다양한 사례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인간은 안심이 될 때 예스라고 말하기 쉽다거나 트집을 잡는 사람은 지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리더십은 필요 없고 결과를 내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논리. 너무 많은 의견을 들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릇된 선입견 같은 것들이 실상은 인간의 내면 본성을 무시하는 왜곡된 선입견임을 각종 연구와 논문으로 증명해낸다. 이러한 실증적인 생활 방식의 실천을 통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현상들을 과연 그럴까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볼 때 인간관계나 소통, 조직생활, 일상의 행복과 부를 제대로 획득할 수 있음을 저자는 책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역설하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나이토 요시히토.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일본 최고의 심리학자. 리슈대학 개공교수이자 유한회사 앙길드의 대표이사. 게이오기주쿠 대학 사회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비즈니스 심리학의 1인자로서 실용적인 심리학을 응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시작하며 이 책은 그런 웹사이트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돈을 내고 책을 사시는 이상 양질의 지식만 제공할 것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00가지 소재는 전부 심리학 전문 잡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사이비 웹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양질의 정보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재미있어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별로인데 싶은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사실 증거에 입각한 지식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즈니스 심리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학문입니다. 심리학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조직 심리학, 신경 심리학, 경영 심리학, 문화 심리학, 광고 심리학, 소비자 심리학, 산업 심리학, 행동 경제학 등으로 분류되는 영역에서 비즈니스에 관련된 심리학들을 모아서 비즈니스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되도록 폭넓고 다양한 비즈니스 심리학을 다루고자 합니다. 리더십에 관해서만 배우고 싶어. 영업 기술만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개별 전문서를 읽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본래 비즈니스 심리학은 여러 심리학의 총합 같은 학문이어서 이 책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덧붙여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논문에 근거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딱딱하지 않도록 구성했으니 부디 편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제 책의 저자 양력에는 비즈니스 심리학의 1인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비즈니스 심리학에 관해 국내에서 강의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 과분하게 저에게 붙여진 양력인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폭넓은 영역의 연구를 소개하며 비즈니스 심리학을 재미있게 소개하려고 했는데 너무 다양성이 넘쳐나서 비즈니스 심리학이 어떤 학문인지 더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분들도 많을 듯합니다. 이렇다 할 것 없이 감각적으로 무엇이든 가능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정답일 것입니다. 잡다한 주제를 가득 담아 수습을 할 수 없게 된 제 초고를 정성스럽게 하나씩 편집해 주신 편집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매우 쉬웠다면 그것은 전부 다 편집자분의 수고 덕분입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 책에 담은 지식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활용해 주신다면 저자로서 이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조금이라도 비즈니스 심리학에 흥미를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역시 저자로서 기대 이상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은 안심이 되면 예스라고 하기 쉽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이제 됐다고 안심하는 순간에 마음을 놓게 된다. 사람의 심리란 참 묘해서 자신이 심리적으로든 비즈니스상으로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왠지 관대한 마음 상태가 된다. 이처럼 안심하는 기분이 들 때가 바짝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그렇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이 부탁한 일에 무심코 알겠다고 대답하기 쉽기 때문이다. 폴란드 SWPS 대학교의 다리우스 돌린스키는 역 근처에 있던 사람에게 말을 걸어 이렇게 질문했다. 실례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누구라도 자신의 소중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큰일이다. 쉽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행동이 대부분 자기 지갑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그러곤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 잘 있으면 바로 괜찮아요. 지갑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실험 도우미가 활약할 시간이다. 실험 도우미는 곧바로 이렇게 부탁한다. 그런데 저는 비영리 단체를 돕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카드를 사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갑이 있어 안심해서인지 무척 관대해지며 실험 대상자의 31.25%의 사람이 카드를 샀다. 갑자기 카드를 사달라고 부탁할 때는 단 9.03%의 사람밖에 사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안심하는 기분이 들면 예스라고 하기 쉬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협상할 때 약삭 빠른 사람은 먼저 상대에게 협상 결렬을 넌지시 비춘 다음에 협상을 이어나간다. 그렇게 상대를 안심시키고 상대가 자신의 요청 사항을 받아들이도록 꾀하기도 한다. 이들이 잘 쓰는 협상 방법은 이렇다. 먼저, 죄송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일단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전부 취소하고 싶어요. 하고 상대를 위협한다. 그러고는 회사에 전화를 거는 척하며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며 상대가 안심했을 때 유유히 그런데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자신이 원하는 비장의 카드를 꺼낸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소 안심할 만한 상황에서 더 조심하고 상황을 잘 살피는 습관을 통해 이런 작전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문 제작 상품을 판매할 때 조언하는 요령.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은 되도록 혼자 만들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만들었다는 만족감이 영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물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는다. 콜로라도 대학교의 페이지 모로는 온라인몰에서 주문 제작 가방을 판매하는 업체의 협조를 얻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이 업체에서는 고객이 직접 디자인을 정하거나 재질을 선택하여 토트백을 만들 수 있고 전문가 무료 조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온라인몰의 무료 조언 서비스는 자신의 토트백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선물하고자 주문 제작 토트백을 만드는 고객은 무료 조언 서비스를 싫어했다. 이 고객들의 속내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모처럼 정성이 담긴 가방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건 자신의 정성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객에게는 무료 조언 서비스가 달갑지 않은 친절을 베푼 셈이 된 것이다.
각종 주문 제작 상품을 판매하려면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알아두면 좋다. 고객이 오면 먼저 상품을 자신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조언해도 괜찮다. 분명 고마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줄 선물이라고 하면 대략적인 절차와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게 놔두는 편이 좋다. 설령 완성된 모습이 볼품없을 지언정 고객은 그것으로 흡족해 할 테니 말이다. 배가 고프면 사람은 인색해진다. 브라이어스는 남자 대학생 80명에게 4시간 정도 금식을 시키고 충분히 배고픈 상태로 실험실에 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실험자 중 40명에게는 배가 고픈 상태 그대로 적십자와 국경 없는 의사회 등 10개 단체에 기부하도록 부탁해 보았다. 나머지 40명에게는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운 후에 기부하도록 부탁해 보았다. 그랬더니 배가 고픈 사람 중에서는 36%, 배가 부른 사람 중에서는 44%가 기부에 응했다. 비록 수치상 미묘한 차이밖에 나지 않았으나 배가 고프면 인색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 인색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쓰고 싶지 않아진다. 왠지 모르게 이해는 간다. 배가 고플 때는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도 없어진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인색해지고 만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고 싶을 때는 상대방이 밥을 먹은 후에 부탁하자. 상대방이 배가 고플 때 돈 좀 빌려줄래? 부탁하면 당연히 싫지 하고 아주 쌀쌀맞게 거절당할 것이 뻔하다. 그런 점에서 만족할 때까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상태의 사람이라면 어쩌면 돈을 빌려달라는 뻔뻔한 부탁도 들어줄지 모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면 좀 허기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협상을 하는 것도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좀 허기진 상태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보다 인색하고 냉정한 마음가짐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잘하기보다 잘 들어주는 판매원일수록 실적이 좋다. 판매원으로서 성공하는데 능숙한 화술은 전혀 필요 없다. 오히려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의 로즈메리 램지는 최근에 막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 500명에게 설문을 부탁하여 왜 그 자동차로 결정했는지를 알아봤다. 그러자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한 결정타는 판매원이 이야기를 잘 들어줬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고객에게 자동차의 성능이라든지 연비, 가격 등도 물론 중요한 고려사항이었겠지만 그보다도 판매원이 자기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다고 느껴지는가가 중요했다. 그 이유는 바로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기분이 좋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이애나 타미르는 자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 기기를 이용하여 알아봤는데 자신에 관해 이야기할 때 대뇌변연계, 측좌핵, 복측피계 영역 등과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이 부분들은 쾌락과 관련된 영역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러한 사람의 본능을 잘 살펴 고객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판매원은 고객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해준 셈이다. 그런 판매원이 미움을 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판매원을 더 선호하는 것이다. 자기 소개에는 적을수록 더 좋다. Less is more 효과를 써라. 자기 소개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면 좋다. 사적인 정보를 공개할수록 상대방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 되도록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치면 역효과가 난다. 상대방이 자신을 잘 알아주도록 자기 일을 무엇이든지 다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다지 호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자신의 사적인 일에 관해서는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딱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이를 심리학에서는 적을수록 더 좋다 효과 less is more effect라고 한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노턴은 자신의 성격에 관해 각각 4가지, 6가지, 8가지, 10가지를 이야기한 프로필을 작성하여 당신은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4가지 정도 성격을 이야기할 때는 호감이 가지만 그 이상 늘어날수록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상대방을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데 이에는 한도가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알게 되면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자신에 관해서도 숨겨야 할 부분은 숨기고 베일에 가린 부분을 남겨두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조금 신비스러운 사람을 목표로 하는 편이 좋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 둘 일이 있다. 즉,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가급적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상대가 자신에 대해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보기보다 자신 외의 사람의 이야기를 최소한의 것만 알고 싶어 한다. 진짜 이 일로 승부를 보고 싶은 어떤 비즈니스 상황이나 업무가 있다면 해당 업무나 협의 내용만으로 접근하도록 하자.
사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별로 숨길 필요가 없어도 그것은 개인정보라서요. 하고 웃으면서 교묘하게 넘기면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인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제 흑역사이니 아무것도 안 알려줄래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은 흥미를 갖게 된다. 사람의 인상평가는 옷차림보다 표정으로 정해진다. 엄청나게 비싼 브랜드 옷으로 차려입어도 환한 얼굴을 하고 있거나 무표정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 복장보다 표정에 유의하자. 뚱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무리 복장이 단정해도 역시 나쁜 인상을 주고 만다. 그보다도 평소에 생긋생긋 미소를 짓도록 명심하면 매일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로 메모하지 않는다. 왜 PC를 금지하는가 하면 그러는 편이 강의를 더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PC로 메모하면 그저 상대가 하는 말을 그대로 입력하려고 할 뿐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즉 PC를 이용하여 메모하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패트리샤 그린필드는 커뮤니케이션학 강의를 들을 때 PC를 사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학생들을 나누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불시에 테스트해보니 PC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일수록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C를 사용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PC로 메모하려는 사람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라고 부탁하는 데는 이와 같은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이다. 의견의 좋고 나쁨보다 목소리 크기로 결정된다. 회의에서는 대개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통한다는 참으로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냥 생각해서는 제안이나 아이디어의 좋고 나쁨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고 또 결정되어야 한다. 나쁜 아이디어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목소리가 크다. 왠지 자신만만하다. 당당하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의 의견이 채택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캐머런 앤더슨은 4명씩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놓고 나중에 어느 참가자의 의견이 쉽게 채택되는지 알아봤다. 그랬더니 의견이 좋든 나쁘든 간에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이 채택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는 대체로 회의에서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여하튼 큰 소리를 내면 되겠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큰 소리로 발언하면 그 기세에 눌려 다른 사람들도 받아줄 확률이 높아질 테니까 말이다. 의견이 분분해질 것 같은 주제로 회의할 때도 좌우간 큰 소리로 발언하자. 그렇게 하면 목소리의 기세에 집어삼켜져 모두가 찬성해 줄지도 모른다. 창업한다면 갑자기 독립하기보다 부업부터 시작하라.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떠올랐다고 하자. 이렇게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하고 말이다. 만약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해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부업을 해보거나 주말에만 창업가가 되는 정도로 해두는 편이 좋다. 절대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던지는 어리석은 운은 범하지 말도록 하자. 일단 작은 곳에서 부업으로 시작해보고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괜찮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해서 창업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편이 안전하고 잘 될 가능성도 크다. 위스콘신 대학교의 조지프 라피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창업한 창업가 5,000명 이상을 분석해보았다. 창업가 중에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회사에 전념한 사람과 본업을 계속하면서 부업으로 창업가가 된 사람이 있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쩐지 스스로 세운 회사에 전념한 사람이 잘 될 것 같지 않은가. 배수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전념하는 편이 왠지 성공할 것만 같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반대 결과를 나타냈다. 본업을 이어가면서 부업으로 하는 사람이 실패할 확률은 33%나 낮았다. 원래 사업을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일본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는 창업한 지 1년 만에 폐업하는 비율이 37.7%이고 법인은 20.4%로 단 1년도 버티지 못한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창업하고 5년 이내에 80%의 사업이 실패한다고도 한다. 따라서 지금 다니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이나 기술 아이디어가 있고 조직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 젊은 나이에 맘에 맞는 사람과 함께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좋은 사회 경험이 될 것이다. 이때는 회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겠지만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다가 실패해도 최소한 실패의 경험이라는 훌륭한 인생 자산을 쌓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이 발판이 돼 또 다른 좋은 사업으로 도전해볼 수도 있고 자신만의 기술적 경험을 미천 삼아 회사의 경력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자만이 실패의 경험을 얻거나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 좋은 회사의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젊었을 때 불량하던 사람일수록 사업을 잘한다.
독일 예나 프리드리히실러 대학교의 마르틴 옵스촌카는 사춘기에 불량했던 사람 학교 규칙 어기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일수록 창업가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가설을 세웠다. 왜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취하는 불량아일수록 사업이 잘 될까? 그 이유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할 때는 아무래도 기존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무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처럼 방식을 답습하려고 하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다. 기존의 규칙을 부수고 돌파하기에 사업은 성공하는 것이다. 옵스촌카는 따라서 젊을 때부터 규칙 깨기에 익숙한 불량아가 사업가에 더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확실히 규칙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규칙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은 잘 되는 법이다. 번아웃 될 정도로 노력하지 않는다. 부자가 되려면 숙식을 잊고 일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심신을 망가뜨리면 본전도 건질 수 없다.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독일 킬 대학교의 우타 클루스만은 초등학교 산수 선생님 1102명과 그들이 맡은 아이들 22,002명의 산수 성적을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정도로 애쓰는 선생님에게 배운 아이들은 산수 성적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나이, 선생님으로서의 경력, 담당반의 인원 등을 일정하게 유지해도 번아웃 증후군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아이의 성적은 나빴다. 어떻게 보면 번아웃 될 정도로 노력하는 선생님은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번아웃 될 정도로 노력해도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폐를 끼치고 있다. 어쨌든 성적이 나쁘지 않은가? 이는 일반적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번아웃 증후군이 될 정도로 노력해도 그로 인해 쓰러지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치고 만다.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 심신을 망가뜨릴 정도로 노력하지 않고 적당한 정도에서 더는 모르겠어 하고 일단락 짓자. 가끔은 휴가를 내고 느긋하게 지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앞 항목에서 했던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니한 생각은 버리고 죽을 만큼 일하라는 조언과 모순되는 이야기지만 심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부자가 될 필요는 어디에도 없다. 역시 사람에게는 보통이 제일이다. 경제 뉴스는 거꾸로 읽어야 한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제의 전망을 예상하는 기사가 실리기도 한다. 그런 기사를 읽을 때는 거꾸로 읽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 즉 기사의 논조에서 일본의 경제는 지금부터 성장할 것이다 하는 느낌이 들면 거꾸로 어쩌면 나빠질지도 하고 예측해보는 것이다. 왠지 심술을 부리며 읽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앞날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때도 많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의 팀으로 세빈서는 USA 투데이 2007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의 기사를 분석해보았다. 매주 월요일 곤두 기사에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말과 약 1개월 후에 주말에 주가 종가를 조사해보았다. 그러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경제는 앞으로 상승한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와 같이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반대로 다음 주와 약 1개월 후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더 나아가 세빈서는 1933년부터 2009년까지의 대통령 취임사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대통령이 추후의 경제를 좋게 말할수록 그 후 GDP와 실업률 지표가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세계적인 주식 구루인 워런 버핏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기는 세계 경제가 최악의 위기 국면을 예고한 때라는 주장을 미국 경제신문 오피니언 인터뷰에서 피력한 바 있다. 세계의 유수 기업의 기업주들 중에서도 경기가 어려워졌거나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물건을 몸에 두르기만 해도 손쉽게 자신감이 붙는다. 나중에 소개할 내용처럼 부자가 될수록 거만하고 제멋대로 굴기 쉬워지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부자를 흉내내어 값비싼 명품 등을 몸에 두르면 자신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될까? 설마 그렇게 간단히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실제로는 효과적인 듯하다. 네덜란드 틸비르흐 대학교의 롬 넬리세는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면 자신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아 마치 성공한 사람이 된 듯한 자신감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명품 제품을 착용하면 그런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사치스러운 제품이나 고급 명품을 사면 자신의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런 소비 욕구를 마케팅에 활용한 매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루아침에 부자 대열에 합류한 지역의 아파트촌이나 주식 투자자와 주식 컨설턴트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명품숍이나 고급 패션 의류 매장이 많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명 연예인이나 인류 학군이 몰려있는 지역의 유난히 명품 매장이나 고가 제품 한정 판매숍이 몰려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감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 곳에 돈을 들이지 말고 차라리 고급 명품을 사러 가보면 어떨까?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내 안의 현상 유지 편향에 주의하라. 우리는 여간한 일이 없는 한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한다. 편향이란 마음의 뒤틀림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현상을 바꾸기는 귀찮으니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 경향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한다. 일단 회사에 취직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일단 결혼하면 일부러 이혼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일단 스포츠짐에 가입하면 다른 데서 더 좋아 보이는 스포츠짐을 발견해도 그쪽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현상 유지 편향은 다양한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보스턴 대학교의 윌리엄 세뮤얼스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하고 그 유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실험을 해보았다. 투자처에는 리스크가 높은 회사도 있고 낮은 회사도 있었다. 단 한 그룹에만 당신은 이미 A사에 투자했어요. 라는 한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그러자 이 그룹만은 A사의 리스크가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A사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선택했다. 여러 투자처가 있어도 이미 어딘가에 투자했다면 다른 회사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제 여기 회사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거래처도 그렇고 일단 관계가 생기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회사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으려는 마음도 갖지 않게 된다. 이것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상 유지 편향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상황이 바뀌어서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편이 좋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는데도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이어가려고 한다. 망할 것 같은 회사에서 언제까지나 도망치지 않고 도산할 때까지 계속 눌러앉아 있을 때는 현상 유지 편향이 나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큰 꿈을 갖지 않는 편이 좋다. 니커슨은 1976년에 21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을 약 20년 후에 재조사했다. 조사한 21개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당신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답변을 모았다. 즉 얼마나 큰 꿈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해보자 대학 입학 시에 웅대한 아메리칸 드림을 가졌던 사람일수록 20년 후에 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뭐야, 역시 큰 꿈을 가지면 좋잖아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니커슨의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에게 당신은 지금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라고 묻자 대학 입학 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데다가 현재 수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째서인지 인생 만족도가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왜 인생 만족도가 낮아지는가 하면 분명 일에서는 성공했을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을 희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오로지 일에 몰두한 결과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만족할 만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가족을 희생하거나 인간관계를 희생해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적당히 하라고 해야 할까? 자신의 분수에 맞는 꿈을 가지고 그럭저럭 성공할 수 있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일도 사생활도 둘 다 만족해야 인생이 더 즐거워질 테니 말이다. 풍요의 대가. 여러분은 돈이 많아서 자유로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마도 부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은 고급 음식점에서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입맛을 다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도 그런 생활을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확실히 넘쳐날 정도로 돈이 많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러울 수는 있지만 인간의 심리는 정말 요상해서 정작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감동하지도 않는다. 이미 그런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기쁘거나 별다른 느낌이 들지도 않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폼페우 파브라 대학교의 조르디 쿼이드버그는 온라인으로 모집한 415명 평균 35.7세에게 해외여행을 한 경험이 몇 차례 있는지를 물었다. 더불어 만약 무료 해외여행 티켓을 얻었다면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릴지, 여행 중에 얼마나 즐길 수 있을지, 여행에서 돌아와 얼마나 즐거운 경험이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 같은지도 물어봤다. 그러자 이미 해외여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여행 전에 두근거리는 법이 없고 여행 중에 흥분하지도 않으며 여행에서 돌아와도 즐거운 여운에 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쿼이드버그는 풍요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고 부유한 사람은 흥분, 쾌감, 환희를 느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사람 나름의 괴로움이 있는 것 같다. 아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할 수 있다. 외식을 별로 하지 않는 사람은 저렴한 음식점에서 밥을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근처 라면 가게에서 한 그릇에 몇천 원짜리 라면을 먹어도 감격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급 음식점에 익숙해져 버린 사람에게는 어디에서 무엇을 먹어도 흠하고 말 정도로 음식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어느 쪽이 정말 행복한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